예, 그 10페이지 교재 10쪽을 한번 보세요. 예, 10페이지 그 위에 기본 예제 2번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 보강적 특성이 아니고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틀렸죠, 그죠? 2번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그죠?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하면은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그랬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처리 방법을 허용한다. 만약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이런 현상,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죠? 정액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정률법으로 할 수도 있고, 연수합계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기타 이중체감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산에 비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인정한다면은 A 기업은 정액법, B 기업은 정액법으로 한다면은 비교성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성은 떨어지지. 그죠? 금액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비교성은 떨어진다. 아, 맞네. 정답 2번 이렇게. 그죠? 3번.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당연한 말이죠. 예상이어야 한다가 아니죠.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얼마 얻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때 그 자체가 예측치, 그 자체는 말로 실제, 그죠? 과거에 말로 실제 발생한 그 금액이 실제 금액이 예측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일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원가라면 돈이, 비용이 들어가죠.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예.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은 예측가치, 이건 우리가 확인하면 확인가치를 해라죠. 그죠? 확인가치를 갖는다. 예, 다음 11쪽에 보세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와 특징 나옵니다. 그죠? 재무제표 요소 하는 게 뭐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그죠? 그 요소 바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다. 거기 보면 자산의 정의, 자산이 뭐냐? 자산이라는 거는 효익이 있는 거다. 그죠? 요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요게 유출 가능성이 높다니까 뭐죠? 부채잖아. 그죠? 1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고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음에 경제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되는 기대는 현재 의무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산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정 가능 금액을 말하고, 부채는 효익이 유출 가능성이다. 그죠? 이 부채는 유출. 그 부채는 오늘 현재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 오늘 언제죠? 12월 30일 현재 의무다. 과거 의무가 아닙니다. 그죠? 현재 의무를 말한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수익은 우리 수익을 앞에서 했죠. 그죠? 요 수익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수익이 생긴다는 것은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이 자본이 증가된다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 수익이다. 그랬죠. 그죠?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본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게 커지거나 이게 감소되거나. 그죠? 비용은 반대로 이 자본이 감소하겠죠? 이게 비용입니다. 그죠? 요게 작아진다는 것은 자산이 작아지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안에 자산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1번. 자산은 효익이라는 것은 미래 현금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걸 말한다. 그죠? 그 나머지 A, B, C는 읽어보시고, 니은.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필수는 아니다. 그랬죠. 그죠? 물리적 형태만이 자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유형자산도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귿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수적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는 신용거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등기가 돼야만이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만이 자산이 아니고 우리가 신용거래도 자산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말하면 뭐 외상가 받을 권리가 있다든가, 그죠? 이런 걸. 즉 말해서 많은 어떤 신용거래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내가 건물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자산이다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리얼.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죠? 내가 기계를 하나 샀다면 돈이 나가겠죠. 자산의 취득과 현금의 지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은 외상으로 살 수 있잖아. 또는 무상으로 살 수 있죠. 그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4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제시한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세요. 1번. 자산이 갖는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이 기업에 유입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맞죠?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는 아니다 그랬죠. 예.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아니죠. 그죠? 그 지출과 필요, 불가견의 관련은 있지만, 그죠? 반드시 지출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고분이 잘못됐다. 그죠?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유권이 필수는 아니라 그랬죠. 맞고.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 자산이 창조되지 않는다. 그죠? 항상 우리 현재, 오늘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받을 권리, 현재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그죠? 요 현재가 언제일까요? 오늘 12월 30일입니다. 현재 받을 권리. 그죠? 갚아야 할 빚, 부채.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부채의 특징.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 부채의 특성은 기업이 현재 의무를 갖고 있다. 그죠? 부채의 특징이라는 거는 요 부채는 오늘 현재 12월 30일 현재 의무입니다. 그죠? 반드시 오늘 현재, 우리 현재가 12월 말입니다. 부채라는 거는 현재 의무를 말한다. 요 의무는 법적 의무도 있고, 그죠? 의지 의무도 있다 그랬죠. 예, 우리는 부채는 12월 말 현재 의무를 말하는데, 요 의무는 법상 의무도 있고, 의무로 간주하는 의지 의무도 있다. 그죠? 그게, 예, 그거 보세요. 니은에 보면은 부채의 본질의 특성은 기업이 현재 의무를 갖고 있다. 그죠? 예. 디귿. 그 디귿에 보면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리얼.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 실무나 관행이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 바로 의지 의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AS를 해줘야 되는 이런 거는 법적 의무잖아. 그죠? AS 같은 거. 경품, 이런 거 선물 주겠다 하는 약속한 거죠. 약속 이것도 의무죠. 이것도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품 의무, 그죠? 이것도 예, 선물 주겠다 경품 충당 부채 있었잖아. 이건 AS, 하자, 그죠? 그래서 요거는 법적 의무, 이런 거 의지 의무에 속합니다. 이것도 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현재 의무로서 법적 의무만을 말한다 하면 틀립니다. 법적 의무도 있고, 뭐도 있다? 의지 의무도 있다. 그래도 부채다. 이런 뜻입니다. 예. 미용. 일부의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이 가능할 수 있다. 그죠? 이러한 부채, 충당 부채란다. 우리 부채는 했죠. 그죠? 확정 부채가 있고 추정 부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추정 부채는 무슨 부채? 충당 부채와 또 무슨 부채? 우발 부채가 있었잖아요. 그죠?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다음, 자본의 특징입니다. 자본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익이죠. 그 잔여 지분으로 결정되고. 자본은 재무상태표에나 소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재무상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 자본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자산 100원, 부채가 30원이다. 그죠? 그러면 자본은 70원이죠? 요 자본 70원 우리가 소분류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우리 이걸
자본금, 요거는 주식을 발행한 돈, 주식을 발행하면서 남은 돈, 자본잉여금, 우리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이익잉여금. 그죠? 여기에 자본 조정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이 있었습니다. 그죠? 5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요래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돈이 도란돈입니다. 납입자본. 요 부분은 따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이죠.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기타 자본 요소다. 요래 분류해도 되고, 이래 해도 되고. 그죠? 예, 관계는 없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방법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 많이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요래 분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왔던 겁니다. 자본에서.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디귿, 자본 총액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을 나타낸다. 그죠? 예. 그 시가총액이다. 이 자본총액이라는 건, 이 자본총액이라는 거는 주식을 발행한 시가총액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뒷말을 한번 보세요.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자본총액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과 우연한 경우에만 일치한다. 그랬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 돈은 요 돈이잖아. 요런 거는 말하면은, 요런 돈들은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고, 요거는 손익거래라 이랍니다. 이걸 기업에서 운영 자금이잖아. 그죠? 그럼 이 돈하고 이거는 일치가 잘 안 되겠지. 벌어들인 돈이 없다면은 요 금액과 요 금액이 같아지겠지.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은 이 금액 합친 게 이거에 돼야 되니까, 이건 일치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예. 다음, 이번에는 기본예제 5번을 한번 보세요.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맞죠? 그죠? 2번 보세요.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과거 의무이다. 잘 나가다가 여기서 잘못됐잖아. 부채는 현재 의무로 해야 되는데 과거 의무다 그랬잖아. 틀렸잖아. 그죠? 현재 의무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2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그죠?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그죠? 이행 기대되는 현재 의무이다 해야 되는데 과거 의무다. 거기서 딱 틀렸습니다. 2번 X.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다. 네 번째, 자본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소유주가 출원한 자본, 그리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죠? 또 적립금, 자본주의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죠? 자산이 갖는 미래 효익이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이 기업에 유입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맞죠? 다음 아래 보면은 수익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요 수익과 비용. 수익에는, 예, 수익과 차이 모두, 우리 수익이라는 거는 이익, 처분, 이익, 외환 차이, 이것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오거나 수익은 모두, 그죠? 수익에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수익의 대표는 매출. 나머지는 이제 기타 수익이라죠. 그죠? 아, 이런 거구나. 비용도 마찬가지. 예, 잡손실이라든지 상품 매출 손실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외환 차손, 감자 차손 이런 것도 손실에 들어갑니다. 비용 항목에. 예, 아래 거기에 재무제표 요소 인식, 한 번 더 나왔네. 그죠? 인식이라는 건 우리가 장부에 기장한다. 그건 요럴 때 기장한다. 그랬죠. 그죠? 그거 한번 보세요. 아래 보면은 인식 기준이 나옵니다. 그죠? 1번,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기업에 유입되거나 효익이 유입되는 거는 뭐죠? 자산. 유출되는 건 뭘까요? 부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측정. 항상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는 장부에 기장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항상 요건을 읽어보면 됩니다. 효익이 유입 측정. 그 자산의 인식 요건이 뭐냐? 뭐냐면 인식 요건이에요. 인식 조건, 요건, 효익 유입 측정. 딱 기억해 버리세요. 부채 인식 요건은 뭐다? 효익 유출 측정. 아셨죠?
그 다음 비용의 인식 나왔죠. 그죠? 요즘, 자, 요건 됐고, 그죠? 자, 보세요. 우리 수익과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 그죠? 수익의 인식, 비용의 인식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수익은 이거죠.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비용은 반대로 효익이 유출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근데 우리 요 비용은 수익과 비용 뭐의 원칙에 따라서?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랬죠. 수익이 발생한 해에 비용도 함께 인식하자. 그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아시겠죠? 그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 그랬잖아요. 요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기억나죠? 여기에 수익하면 뭐가 있죠? 대표가 뭐죠? 매출에 100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대표가 뭐죠? 매출 원가 60원. 60원에 샀다가 100원에 팔았다. 이게 비용, 이거는 수익. 아셨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60원에 샀다가 100원에 팔았지만은 또 이 매출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감가상각비라든가 기타 뭐 잡비도 있죠. 이런 게 비교되잖아. 그죠? 그것도 이때 이제 이 수익에 이게 직접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직접 대응, 인과관계. 이런 거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에 따라서 비용화되는 거. 이런 거는 발생 즉시 비용을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대응. 요거는 기간 배분, 요거는 즉시 인식. 그런 내용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직접 대응과 기간 배분과 즉시 인식. 요 이제 몇 가지 암기하자 그랬죠. 그죠? 거기 보면은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보증비 이런 거고. 비용, 요게 기간 배분하면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또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이런 거. 나머지는 즉시 인식. 그죠? 자, 이런 거 다 해왔던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아까 여기에 보면은 유용성에서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요거는 처음 하죠. 그죠? 이거 처음 몇 개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나머지 보니까 다 그동안 해왔던 거잖아. 그죠? 예, 해왔던 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거 보세요. 재무제표 요소의 척정이 나옵니다. 그죠? 자산부채 자본 요소의 척정 그랬죠. 척정하면은, 자, 다시 보세요. 척정. 이 척정한다는 거는 결국은 뭘 척정하는 거죠? 그렇죠. 금액을 척정하잖아. 그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나 척정하는 방법은 첫째 뭐가 있다 그랬죠? 그 취득원가. 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시가. 그죠? 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 취득원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역사적 원가. 이 역사적 원가라는 거는 뭐 취득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 취득했다는 그 순간이 지나보니 그게 결국 오늘 현재로부터의 과거잖아. 그죠? 과거 원가다 그런 뜻입니다. 요 시가의 의미는 현행 원가, 지금 현재 원가다. 그죠? 현재, 오늘 현재 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실현 가치, 실현 가능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의 오늘 현재 가치. 현행 원가, 뭐 이거 대체 원가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현재 요런 똑같은 물건을 대체한다면 지불할 돈. 현행 원가, 오늘 현재 요거는 판다면은 받을 돈. 오늘 팔았는데 5년 후에 받는다. 오늘 가치 얼마냐? 현재 가치. 결국은 요 의미가 모두 뭐죠? 시가잖아. 그죠? 현행 원가, 실현 가치, 현재 가치는 그냥 시가의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무슨 원가? 취득 원가. 시가는 무슨 원가? 현행 원가, 실현 가치, 현재 가치. 여기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예, 15쪽에 알아보세요.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를 말한다. 그죠? 자산은 취득한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거. 그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다. 우리가 이제 금액이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죠? 예, 우리가 취득 원가 아니면 시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없죠. 5월이나 샀습니다. 100원 주고 샀다. 12월 30일 현재, 오늘 현재 시가가 얼마, 요거는 이제 취득 원가죠. 그죠?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현재 시가는 130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취득 원가죠. 요 100원이 취득 원가지만은 5월 1일 현재는 요게 뭐죠? 시가였죠. 그 당시에. 그죠? 그게 이제 오늘에 와서 보니까 옛날이 됐지. 그잖아. 그죠? 예.
그 당시에는 그때가 시거였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결산 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니까 그 취득 시점과 결산 시점 다르겠죠, 그죠? 그 결산 시점 요때를 시가라고, 취득 시점의 가격을 뭐라 한다? 취득 원가. 그럼 이런 경우에 장부에다가 100원을 표시한다. 요걸 표시할 건지, 요걸 하는 걸 무슨 법? 원가법. 요걸 나타내는 건 무슨 법? 시가법. 둘 중에 적은 쪽 무슨 법? 저가법이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가를 근간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요걸 하는 게 있다.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그죠? 주식. 그 다음 저가로 하는 게 대표 뭐가 있었다? 상품. 그런 건 상품이다. 아래 현행 원가. 아시겠죠, 그죠? 현재 시가다. 넘겨보세요. 실현가치. 실현가치. 우리가 이제 팔아서 받을 돈. 이행가치, 줄 돈. 부채. 실현가치는 받을 돈. 이행가치는 줄 돈. 알겠죠? 예. 현재가치. 오늘 현재가치. 부채. 예. 부채는 건 오늘 현재 지불할 돈. 예, 그 자본의 개념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재무적, 우리가 아는 거는 재무적 자본,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재무적 자본 개념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걸 우리가 재무적 자본 개념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실물적 자본 개념이라는 거는 실제 어떤 그 말하면 현재 그 가치를 나타내는 거다, 이래 보는 거고. 뭐 일반적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그죠? 이거 우리가 예, 재무적 자본 개념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거는 뭐 별 필요 없고. 다음 17페이지. 회계 원칙. 회계 원칙은 우리가 원칙을 했습니다. 그죠? 회계 원칙. 이 회계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장부 계산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국제회계 기조입니다. IFRS.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다. 자, 보세요.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 회계 원칙은 그 특성이 있다. 네 가지. 보편 타당성, 일반적 수용성이다. 그죠? 그 다수의 지지와 수용이 있어야 되며, 예, 따라 보편 타당성을 갖는다. 두 번째, 공정성이다. 공정성. 알겠죠? 예,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얽혀 있으므로 회계 원칙은 특정 이해관계자가 유리하면 안 되고 또 불리해도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공정해야 된다. 실용성입니다. 그죠? 요 회계 실무에 우리 지침으로 실무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그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가변성입니다. 환경이나 사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게 가변성. 불변성이 아니고 가변성이 있다. 그죠? 가변성. 예, 이런 것이 우리가 회계 원칙의 특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요 회계 원칙에서는 뭐가 있죠? 예, 회계 원칙에 따른 뭐가 있죠? 그렇죠? 예외가 있죠. 그죠? 원칙 예외다. 이걸 우리 예외를 이제 수정된 회계 원칙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게 수정됐다. 그죠? 수정된 회계 원칙, 회계. 요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첫째, 보수주의. 우리가 요걸 선택할 건지 요걸 두 가지 있잖아. 그죠? 선택하는 건 두 가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장부에다가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쪽으로 장부에 기록하자 하는 거. 그걸 이제 보수주의랍니다. 그럼 보수주의 하면은 결국 딱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이익을 적게, 언제, 기초에. 이익을 적게 계상한다. 그래서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 그죠? 재무적 기초를 요걸 견고히 한다. 네, 기초의 이익을 적게 계산한다. 그 기초에 적게 한다는 건 말에 가면 이익이 커지겠죠. 그죠? 전체로 봐서는 결국 같아지다 이래 봐야 됩니다. 뭐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게 연도라 봅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인데, 요게 이제 말하면 이제 감가상각비다. 그죠? Y축은 감가상각비고, 요거는 회계 연도라면은, 똑같이 감가상각 하는 건 정액법이죠. 초기상을 많이 하죠. 그죠? 많이 하고 갈수록 좀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였죠? 체감잔액법이죠. 기억납니까? 예. 정액법은 항상 일정하고 이렇게 위에 많이 했다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죠? 체감잔액법인데,
이 방법과 이 방법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기간, 10년이면 10년 동안에 감가상가 총액은 같죠? 똑같아집니다. 그죠? 이거는 많이 했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고, 요거는 똑같이 요리 하는 겁니다. 정액법.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체감잔해법이다. 이어 들어가는 것이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기법이잖아. 그죠?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기법. 이게 체감잔해법. 요렇게 올라가게 또 있습니다. 체정잔해법이라 한다.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회계원리에서 안 나오는 거. 연금 같은 거, 복성, 이제 말하는 복리연금 같은 걸 계산할 때는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체감잔해법이다. 그러니 초기에, 그럼 어느 게 보수주의냐? 초기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 자, 요거 보세요. 이익이 작아진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은 자산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작아져야 되죠. 그럼 부채는 그렇죠. 커져야 되죠. 이게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수익은 예, 작아져야 되죠. 비용은 예, 커져야 되죠. 이게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 알겠죠? 이익이 작아진다. 이익이 작아진다는 것은 자산이 작아지거나 수익이 작아지거나 부채가 커지거나 비용이 커지는 경우다. 아시죠? 이런 경우에 이익이 작아지는 거. 그럼 어느 게 작아질까요? 볼까요? 보세요. 초기라 그랬습니다. 1차 연도. 1차 연도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그죠? 비용은 작아져야 됩니까? 커져야 됩니까? 그렇죠. 비용은 커져야 이익이 작아지죠. 그죠? 비용은 커져야 이익이 작아지니까 이게 보수주의잖아. 무슨 법? 체감잔해법.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 하면은 몇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걸 왜냐하면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걸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머릿속에 몇 개를 암기해놔 버려야죠. 응? 첫 번째 지금 암기할 게, 나왔네. 감가상가 할 때는 무슨 법? 체감잔해법. 요게 보수주의 방법이다.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사채 상각할 때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할 때. 자, 요거 보세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은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그죠? 정액법도 있고, 무슨 법이라 그랬죠? 유효이자율법.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방법과 요 방법, 요 때는 요것보다 요게 커잖아. 요게 보수적이죠. 요거는 정액법이구나. 감가, 체감, 사할, 사채, 정액법. 이렇게. 편한데 외우세요. 감채, 사정, 감채, 감가. 이건 찾아 나옵니다. 보수주의 나올 때는 요거 무슨 한줄이라도 딱 체크할 수 있으면 그죠? 예, 도움이 되잖아요. 다른 거는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 그거는 또 책을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일단은 요렇게 우선 정리하시고, 자, 봅시다. 예,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래. 우리나라의 회계 원칙은 뭐죠? 국제기준입니다. 우리 상장기업은 여기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2011년부터입니다. 비상장기업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업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페이지 보시면 회의 관습에 나오죠. 중요성의 원칙이다. 중요성. 이거는 간단하게 요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성 하면은, 우리 중요성 하면은, 예, 이거는 질적 중요성이 있고, 양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질적 중요성과 양적 중요성. 대부분 이걸 많이 말하죠. 그죠? 양적 중요성. 양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금액이 크다, 적다 이겁니다. 금액 기준이 많이 나오죠. 금액이 크면은 수도료와 전기료만 생각하세요. 이런 거. 금액이 크면은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되고, 금액이 적으면 이거 묶어서 뭐랄까? 수도 관계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우리가 양적 중요성. 그냥 보통 이 말 빼버리면 그냥 중요성이라죠. 그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빗자루 하나 샀습니다. 빗자루. 그죠? 돈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장부상이 빗자루 이거 비품 자산 처리 안 하고
소모품비 처리했습니다. 무슨 기준일까요? 그렇죠. 중요성이죠. 금액이 적으니까 비용 떨었다 이런 뜻입니다. 재산이 1000억짜리 회사가 있습니다만 1000억짜리 회사가 식목일 날 묘목을 심었는데 20만 원만큼 묘목을 사와서 식수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돈 20만 원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는 왜 이유가 왜 비용 처리했을까요? 그렇죠. 중요성입니다. 1000억짜리 회사가 20만 원 하는 거는 1000억인데 20만 원 껌값이잖아. 그죠? 그래서 금액이 적으니까 요거는 비용 처리했다. 이런 거 우리가 중요성이랍니다. 오늘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1000억짜리 그린 산업 회사가 20만 원 묘목 심었다. 비용 처리했다. 이건 뭐냐? 중요성. 금액이 나와가 묻는 거는 거의 다 중요성 쪽입니다. 금액이 적은 거. 아셨죠? 예, 비용 처리하는 거다. 예, 요런 겁니다. 뭐 질적 중요성이 그랬잖아요. 요거는 말하면 질적으로 중요하다. 이거는 그 쉽게 말하면 계정 과목, 계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죠? 계정 자체가. 요런 거는 금액이 크든 적든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니까 요거는 비용 처리하지 마세요. 예, 그래 나옵니다. 요런 거는 비용 처리하지 마세요. 예, 그거, 예, 질적 중요성입니다. 그죠? 예. 여기 우리가 이제 질적 중요성인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예, 넘어가서 잠깐 보고 올게요. 예, 요거는 페이지 70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잠깐 가봅시다. 70쪽을 잠깐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위에 보면은 최소 표시 항목과 주어 표시 나와 있죠. 그죠? 1번 최소 표시 항목입니다. 그죠? 자산에 보면은 현금 및 현금자산. 이게 바로 질적 중요성입니다. 이 계정들은 중요한 계정이기 때문에, 알겠죠? 중요한 계정이기 때문에 이런 계정들은 금액이 크든 적든 이거는 합치지 말고 따로 나타내 주세요. 이겁니다. 여기 바로 질적 중요성 때문에 여기에 나타내는 겁니다. 현금은 따로 나타내야 됩니다. 금융자산 별도로, 매출채권 따로, 재고자산 따로 이렇게,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매각 예정자산이라든가 이연법인세자산 이런 건 따로 나타내고, 부채 중에서도 금융부채와 매입채, 또 충당부채, 매각 예정자산 집단에 포함된 부채. 내가 지금 팔려고, 그죠? 매각 예정자산으로 불리는데, 건물 하나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 건물 속에 내가 은행에서 돈 미리 썼던 게 좀 얼마 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자본 중에서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기소되는 납입자본금. 지배기업 하니까 이제 자본주를 말하겠죠, 그죠? 주인한테 기소되는 걸 말하고, 비지배 또는 뭐 피지배라 이랍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 지분도 따로 나타내 주세요. 이런 게 말하면은 그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라 하느냐, 질적 중요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런 항목들은 따로 나타내는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8쪽에 다시 돌아와서 그 18페이지입니다. 회계 관습 중요성 하는 이제 이해하셨죠? 업종별 관행, 그것도 알겠죠, 그죠? 업종별 관행에 따라서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그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외상할 잘 없잖아요, 은행에, 그죠? 그러니까 저희 다 뭐 현금 기준이다 이런 겁니다. 보수주의. 보수주의에서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첫 줄에 보수주의란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 재무적 기초를 견고해야 한다는 것은, 재무적 우리가 자산부채 상태를 견고히 한다,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적게 계산하는 거, 많이 계산합니까? 그렇죠. 자산을 많이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산은 많이, 부채는 적게, 수익은 많게, 비용은 적게. 결국은 뭐죠? 이익을 크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익을 뭐 하죠? 적게. 그죠? 보수주의를 하는 거는 이익을 적게 계산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그래야 자산이 커지겠지. 무슨 말 알겠죠? 세금 적게 내는 쪽입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보수주의를 합니다. 즉, 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초기의 이익을 적게 보고되는 겁니다. 초기에 적게 한다는 것은
기간 말에 가면 크게 보게 되겠죠. 그 우리가 이론적으로 초기에는 적어지고 말기에 가면 커지니까 총액은 어떻다? 불변이다 봅니다. 불변으로. 아시겠죠? 아래 기업의 재무제를 견고히 하는 것은 장점이지만은 그 단점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논리적, 뭐 적은 쪽으로 한다는 거는 논리로 설명을 못 하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회계 그 담당하는 사람이 좀 자기 개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자의적.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왜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성이 떨어지고 이익 조작 등의 악의의 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오른쪽에 19쪽에 보시면은 참고에 보면 보수주의 처리 예가 나오죠. 예, 여기 보면은 자산평 저가 이건 당연히 보수주의. 단가 결정할 때는 물가 상승 시에 후입입니다. 그죠? 예. 감가상각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체감잔액법이고 수익 지출로 처리했다 우발 손실이고 건설공사에서 완성 기준이다. 하나 더. 예. 공사는 진행 기준이 아니고 완성 기준. 우리가 진행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초기에 이익을 인식하는 거잖아. 그죠? 1차 연도 얼마, 10원, 15, 인식하는 거고, 완성 기준이라는 건 인식 안 하죠. 그죠? 끝에 가서만 인식합니다. 그죠? 이렇게. 초기 인식을 안 하잖아요. 요거는 인식하니까 완성 기준이 말하면 보수주의다. 이래 보는 겁니다. 한 3개 정도만 딱 암기하세요. 예, 저렇게 3개 정도. 할부 판매는 판매 시점 아니고 회수 시점이 당연히 보수주의겠죠. 판매 시점 안 하고, 그죠? 하나도 할부 판매. 할부로 판매, 요거는 회수 시점. 회수 기준. 이렇게 한 4개 정도. 그럼 우리가 문제가 오지 선다잖아. 그죠? 나오더라도, 체감잔액법, 정액법, 공소완성, 이렇게 밑에 암기도 해놔버리면은 일일이 그 문제 나왔을 때마다 체크할 필요 없잖아. 그죠? 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몇 개를 딱 체크해버리면 됩니다. 예, 여기서 답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보수주의 나오면은 딱 하나.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할 때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보수주의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발생기준. 예, 여기 바로 뭐냐. 이거는 성급, 선수, 미수, 미지고 우리 조금 전에 현금 흐름표도 나왔죠. 그죠? 요거 4개. 성급, 선수, 미수, 이거는 발생기준에 따라 하는 거고. 또 하나, 감가상각. 요거하고 이 말은 다릅니다.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이고, 이거는 감가상각 비계상하는 자체는 왜 계상하느냐? 발생기준에 따라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요 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체감잔액법이 보수주의고, 감가상각 비 자체를 계상하는 것은 발생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발생기준이구나. 이래 하시면 되고. 그래서 6번에 보시면은 보수주의 처리가 아닌 것 그랬죠. 밑에 한번 찾아볼까요? 5번 보세요. 미지급 비용 나왔죠. 이게 뭐다? 발생기준입니다.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발생기준. 이걸 딱 찾으면 됩니다. 네. 아래 그 보시면은 회계 주체이론 나와 있는데 요 주체이론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직 뭐 우리 시험에 과거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거의 문제라기보다 그렇고. 자, 우리가 이겁니다. 보세요.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회계는 결국은 정보 제공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목적이 마지막에는 뭐죠? 기업 입장에서는 뭐죠? 수익 창출이잖아. 수익을 얻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볼까요? 개인이 만약에 저처럼 뭐 강의를 하고 수입을 얻고 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죠. 그럼 이런 개인이 만약에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입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돈을 벌입니까? 그러면 이 세계를 위해서 돈을 벌입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돈을 벌인다는 것은 내 가족을 위하는 겁니까? 사회를 위하는 겁니까? 세계를 위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네, 다 맞죠, 그죠? 틀린 게 없습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 여기 이제 자본주 자신이다. 이런 걸 이제 자본주 중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본주 이론하고. 이거는 이제 말하면 기업을 본다. 기업 자체를 본다. 기업 실체 이론이랍니다. 이게 이제 기업 이론을 하는데 대표는 이런 거죠. 자본주의 이론이다. 기업 실체 이론을 하는 겁니다. 말 뜻만 이해하세요. 그럼 넘겨볼까요? 자본주의 이론은
자본주가 회계 주체로 보는 거. 중심. 기업 실제는 기업주를 위해서 하는 게 기업주 이론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기타 막 이런 그죠? 잔여 지분 이론이나 자금 이론 등등 있다. 나중에 혹시 문제 풀이 시간에 제가 문제를 보면서 혹시 문제 나왔던 문제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감사는 네 가지 있다 그랬죠?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그죠? 예, 7번 문제 하나 볼까요?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 의견의 표명만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안정성을 적절히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표명되는 감사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감사 의견 네 가지 썼잖아. 그죠? 잘 됐다. 무슨 의견? 적정 의견. 그죠? 조금 잘못됐다. 무슨 의견? 제한 의견. 한정 의견이에요. 한정. 많이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이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뭐죠? 의견 거절. 이거는 감사에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의 제안을 받았단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의견 거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가만히 보면은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이 불치됐다는 건 일단 이건 아니다. 그죠? 요거 둘 중에 하나겠는데 지금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할 수 없더라. 그런데 딱 읽어보다 보니까 이만은 또 없잖아. 그럼 뭐가 되겠죠? 그렇죠. 부적정 의견. 4번이 답이 됩니다.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회계 이론 부분이 끝나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잠깐 넘겨볼까요? 67쪽. 예, 거기 가면은 재무제표가 나와 있죠. 그죠?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의 목적과 범위와 표시상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겁니다. 67쪽에 보시면은 우리 재무제표는 크게 몇 가지 있었죠? 네 가지입니다. 그죠? 예, 바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재무제표 부분을 갖다가 67쪽에 있는 거 예, 다음 시간에 합니다. 하고 나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재무회계가 모두 끝납니다. 이 재무회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원가 회계합니다. 원가 계산. 원가 계산을 하면은 이제 회계 원리 전부는 다 끝내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